네, 어, 이어서 그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과학과 예술의 융합과 매체 상상력 그리고 키워드로서 말씀드렸던 현대미술, 미디어 아트 그리고 그 상상력과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제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한번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학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 던지는 질문이 세 가지라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융합학문 중에 대표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체화된 인지, 체화된 인지는 이제 인지과학 분야의 여러 담론들 중에 여러 그 이론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데카르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데카르트는 대단히 위대한 철학자이고 우리 그 근대의 어떤 사상을 이렇게 문을 열어준 대단히 탁월하고 훌륭한 이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룬 업적을 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후대의 학자들이 이제 그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특히 몸과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데카르트주의의 이제 몸과 그다음에 뇌와 그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데카르트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몸은 기계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이제 단지 머신일 뿐이고 거기에 이제 영혼이 정신이 이제 그것을 조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뇌는 이성적인 어떤 지능을 의미하고요. 데카르트주의에 있어서의 마음은 그 지능으로서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론적 마음은 이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반데카르트주의의 몸은 기계적인 몸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얽혀 있는 그리고 어떤 그 이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지각하고 그 안에서 행위하는 다시 말해서 세계 안에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것이죠. 그 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데카르트주의 마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각과 행동을 중심으로 세계 속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 몸속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감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세계와 아우러져 있는 굉장히 체화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화된 마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런 그 어떤 관점에서 최근에 그,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사상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뉴 머티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주로 이제 신유물론으로 번역이 되거나 또는 이제 혹은 이제 신사물론 또는 뭐 신물질주의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제 정치나 경제 같은 것들이
어떤 사회 구조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제 작동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신유물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원리나 구조나 이런 것들보다 뇌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라든가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이 정치와 경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저희가 이 2020년 작년부터 2년간 거의 2년에 걸쳐서 겪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어떤 경험과도 굉장히 일치가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물질인데요. 그 물질에 의해서 정치, 경제가 모두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북극에 사는 북극곰의 문제와 같이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뇌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과학이나 심리철학에 있어서도 마음, 뇌, 그리고 몸과 마음의 문제가 같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체화된 인지 또는 어떤 그 뇌과학에 있어서도 생태학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미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미술은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현대미술에서 그 물질성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물질화나 그리고 뭔가 매체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관심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상사에 있어서의 신유물론이나 과학 분야나 또는 철학 분야에 있어서나 현대미술에 있어서나 오늘날 이 서상사에서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이제 신유물론으로 대표되는 몸과 마음을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물질과 정신을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신유물론 또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던지는 가장 큰 이제 여러 다양한 학자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각자 서로 모순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하나로 다 묶어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인 것을 몇 가지 뽑아본다면 인간 중심 이원론에 대한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던졌던 세 가지 질문이 있었죠.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에는 인간 중심적으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상황에서 이런 전염병과 기후변화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인간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의 그 결과를, 그 대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연을, 환경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자원을 낭비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생활을 하다가 그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 중심 이원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유물론은 이제 물질성을 그러니까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섭취한 먹는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참치 아니면 해양 수산물에 들어있는 중금속 양이 우리 몸에 얼마나 축적되는가. 그것들은 사실은 바닷속에 사는 그런 그 어류와 인간의 몸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적 물질성 그리고 이론론적 그 이원론을 극복하고 이론론적 존재론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 북극곰이 어떤 그 행위 주체로서 어떤 그 북극곰의 관점에서 이 생태계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비인간 행위성에 대한 어떤 연구들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근대 다시 말해서 데카르트주의적인 그리고 이제 탈근대는 이제 뭐 들어보신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도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물질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 그리고 이런 그 것들을 이제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정동이라고 하는 그 대상과 대상 사이에 발생한 어떤 그 변화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넘어서고자 하는 그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시적인 그 정치, 경제, 뭐 거시 경제학 뭐 이런 어떤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미시적인 행위와 그 어떤 아주 미시적인 그 개인의 어떤 경험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물질과 그 사이 힘들, 그 정동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것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결국은 타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타자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내가 북극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해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박쥐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토마스 네이글이라고 하는 이제 사상가가 사고 실험, 그러니까 생각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현명을 보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인간은 결코 박쥐의 눈으로 세상을, 박쥐는 눈이 없죠. 사실은 이제 초음파로 세상을 이제 본다는 게 정확한 표현도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박쥐가 지각하는 세계와 인간이 지각하는, 시각적으로 지각하는 세계가 공유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사고 실험으로 증명을 하지만 추후에 이제 그런 관점이 좀 또 반박돼서 또 변화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저희는 동물의 북극곰의 관점에서 세계를 완벽하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북극곰의 관점이 돼보려고 하는 노력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결국 인간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이 세계를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과 사실은 다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그 관점을 우리가 취할 수는 없지만 그 입장에 서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바로 공감 문제입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문제는 최근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융합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과학자와 예술가와 철학자가 모여서 그 어떤 그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세 분의 어떤 공감대가 없으면 사실은 어떤 융합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래서 그 분야 간의 어떤 융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공감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제 그 공감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아이들의 그 성장 발달에 있어서도 이 공감의 문제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SNS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사회적인 서로 그 상호 혐오가 증대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혐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타자에 대한 공감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감의 문제는 철학, 미학, 임상심리학, 발달 및 사회심리학, 윤리학, 신경과학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꼭 또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은 이 공감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제 공감과 동감을 이제 조금 구별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래서 공감은 이제 영어로 empathy라고 하고, 동감은 이제 sympathy라고, 이제 이걸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아까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현대 미술이라고 했을 때, 뭐 모던 아트라는 것과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게 이제 같이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다는 것처럼 심퍼시를 공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한데 이제 이쪽을 연구하시는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좀 구분을 하는데 이 엠퍼시와 심퍼시를 이제 그 구분을 하자면 이쪽에 이제 공자가 이제 공동할 때 공자
있고요. 동자는 같을 동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감과 동감의 가장 큰 차이는 공감은 나와 너가 있을 때 나와 너의 그 차이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그 차이를 그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관점을 취해보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동감은 이제 일종의 좀 동질화되는 서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질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 차이점을 조금 인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철학 분야에서 공감의 문제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데이비드 휴움이라고 하는 사상가는 이제 이 심퍼시, 이 동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울 보기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담 스미스는 동감, 마찬가지 심퍼시입니다. 동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상상하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였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이 상상하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타자가 되어보는 상상하기, 북극곰이 되어보는 상상하기, 어떤 박쥐가 되어보는 상상을 해보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이제 감정이입 같은 것들 있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에게 이렇게 또는 어떤 그 연기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이 또 공감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이 테오도로 립스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익히 굉장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공감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 분야에서의 공감 개념, 그 휴움과 스미스에 의해서 이제 동감, 이게 그 동감이라고 좀 구별해서 쓰겠습니다. 심퍼시 개념과 비교가 된다. 그 휴움은 거울 보기, 스미스는 상상하기, 립스는 이제 감정이입으로 이 공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그 후설이라고 하는 사상가와 이 슈타인이라는 사상가는 이제 그 같은 입장에서 립스의 그 이론을 이제 승계를 해서 발전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딜타이라고 하는 이 학자도 이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감의 문제와 이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설과 슈타인은 립스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그 공감의 과정을 이제 내적 모방이나 내적 조음과 같이 타인과 자아가 그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손상이 없이 타인의 느낌 속으로 이입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감이 나와 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면 공감은 자아와 타인이 서로를 보존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보존하고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감정을 투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융합을 한다고 했을 때 과학자가 있고 철학자가 있고 예술가가 있는데 어떤 특정인이 나의 어떤 세계 이해가 더 우월하니 당신이 나의 어떤 그 원리를 따라와라 라고 한다면 융합은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동등하게 서로의 어떤 그 타자성을 인정하면서 보존하면서 상호 간의 감정 투사가 역할놀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현상학자 후설의 상호 주관성 개념과 해석학자 딜타이, 후설과 딜타이는 굉장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같은 기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의 문제는 심리학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프로이트도 그 논하고 있는데요. 프로이트에게 있어서의 공감은 이 자신의 에고가 태생적으로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는 순간 그 지점에서 이제 공감이 그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이제 그런데 자기 자신 안에서 이제 그 모두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이와는 이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그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이제 좀 파악을 하는 그런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 그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그 뉴런은 이제 신경세포이죠.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인데 그 중에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일종의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쪽 그 공감 연구를 하는 분야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심리학자 리졸라티 이분이죠. 이분이 이제 그 마카크 원숭이의 운동전 뇌에 있는 어떤 특정 영역의 세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흥미로운 점은 그 거울 뉴런 부분이라고 그 추정되는 곳에서 이 그 본인이 직접 행위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타인이 그런 행위를 할 때 나타나는 그 반응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인의 그 어떤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어떤 그것을 그 동일한 자기가 하는 것과 동일한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타인의 마음을 읽거나 사회적 인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거울 뉴런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라마찬드란이라고 하는 이 학자분은 심지어 이제 이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물학에 있어서 DNA가 얼마나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는지는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도의 역할을 이 거울 뉴런이 심리학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경학자인 야코보니 같은 경우에는 거울 뉴런이 이제 공감이나 도덕성의 토대이고 타자 마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감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어떤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기보다는 그 이타적인 행동으로 귀결된다는 사실 그런 연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데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감은 타자와의 관계 및 인간의 경험과 구체적인 사회인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공감에 있어서의 그 대상이 인간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프랑스 드발의 연구에 의하면 이제 행동학 연구에 의하면 공감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에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오늘 그 현대인들은 이제 반려동물을 굉장히 많이 키우시는데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교감한다는 것을 분명히 그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이 동물도 어떤 그 공감, 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프랑스 드발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다윈주의, 그러니까 사회 다윈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이기심이나 경쟁 공격성이 그 어떤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이다. 약육강식이 자연의 본성이고 또 그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 약육강식이 사회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세계에서 봤을 때도 약육강식이 반드시 일반적인 그런 현상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이제 프랑스 드발의 이제 번역서들이 많이 최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뭐 공감의 시대라든가 동물의 생각에 관한 생각, 그다음에 침팬지
폴리틱스 같은 이제 그 것들이 출간이 되어 있는데요. 동물을 연구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의 어떤 사회와 인간의 어떤 인간에 대해서 반추해 볼 수 있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드발의 이제 그 공감을 이제 러시아 인형 모델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PA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공감의 이 모델에 있어서 코어, 그 핵심에 해당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각과 액션, 그러니까 지각과 행위 그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팸이라고 하는데, 이 공감 능력에 의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점 수용 능력, 그러니까 다른 타자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공감의 문제는 2012년 5월 18일에 이제 사이언스에 실린 프란스 드발의 어떤 글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공감의 고대사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인원이나 아니면 그 어떤 그 현상을 봤을 때 반드시 그런 어떤 전쟁이나 그런 어떤 약육강식 그런 것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도 그런 공감과 그리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작동을 하고 있고, 그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동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 공감의 문제를 이제 다룬 아까 저희가 공감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엠퍼시라고 하는 제목의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을 이제 편집한 학자인데요. 이 분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관점을 취하는 것은 자기 관점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게 아니라 타인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북극곰의 관점이 되거나 박쥐의 관점이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인 지향적 관점을 취하기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상력, 상상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엠퍼스와 심퍼스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와 타자 사이의 정확한 경계를 계속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감의 문제는 이제 인간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이 멜초프나 데세티, 이 분들은 이제 이런 발달 심리학의 거장인데요. 이 분들이 이제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관점 수용을 촉진하거나, 그리고 이제 주의력, 타인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게 뭐 타인이 될 수도 있고, 타자, 또 뭐 동물이나 아니면 어떤 식물이나 어떤 과학적 연구 대상이나 무엇이 되었건, 이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 주의력이 높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타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친사회적 반응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감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문제의 이론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보면 그 이론과 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고요, 모사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상호작용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징을 이야기하면 이론은 이제 3인칭 시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모사 이론은 1인칭 시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상호작용론은 2인칭 시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자를 이해하고자 할 때 내가 3인칭 관점을 취할 것인가, 1인칭 관점을 취할 것인가, 2인칭 관점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이야기의 결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마음을 하나 읽는 어떤 텍스트로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요.
이 모사 이론에서는 자신을 이제 다른 사람의 처지에 놓아 봅니다. 그러니까 역할극처럼 이제 연극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요. 상호작용론은 이제 타자를 중심으로 삶 속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지각과 체화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공감에 대한 어, 어떤 인칭적인 1인칭, 2인칭, 3인칭적인 어떤 그런 특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공감의 문제들을 이제 좀 그 몸과 마음의 문제로 한번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나와 타자 사이에 간극이 있듯이 나의 몸과 마음 사이에도 간극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설명적 간극이라고 하는데, 데카르트가 정신과 육체를 몸과 마음을 분리한 것은 어떤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던 당위성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과학을 종교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또 많은 과학적 발명과 과학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이원론을 극복을 하고 싶긴 한데 사실은 몸과 마음 사이에는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깊은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 분야에서는 이것이 이제 21세기 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크리스토프 코후라고 하는 학자는 미국 시애틀에 위치하고 있는 앨런 뇌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앨런 뇌연구소는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독립된 뇌연구소인데요. 그 뇌연구소에서는 이제 쥐의 시각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규명이 되면 인간에게도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크리스토퍼 코호가 연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것은 이제 의식의 신경상관자라고 하는 NCC인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몸과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이 실제 뇌와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 사이의 연결점을 찾겠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NCC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줄리오 토노니는 이제 통합적 정보 이론 IIT라는 걸 통해서 어떤 그런 이제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은 뇌과학이고 이거는 일종의 이제 정보과학이죠. 그런데 이 뇌과학과 정보과학이 같이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뇌세포를 다루는 보통 이제 그 어, 의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이런 세포를 다루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wet lab, 그러니까 젖은 실험실,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을 드라이 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wet lab과 드라이 랩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CC와 IIT를 같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명을 탐구를 하는 것이죠. 규명이라기보다 이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대한 중력과 인력을 그 컴퓨터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컴퓨터 옆에다가 블랙홀을 이렇게 실제로 만들거나 변형시키지는 않는 것처럼 의식이라는 것도 결코 프로그래밍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코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그 연구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데이터와 실제 물질 사이에 긴밀한 어떤 연결이 유지되면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것이 이제 이 알파고라고 볼 수 있고요. 특정한 기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하지만 일반적인 정말 창발적인 인간과 유사한 어떤 지능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아직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컴퓨터 안에서 만들어진 지능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그 데카르트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경험한 이제 그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이제 영혼을 보았다고까지 이제 당시 이제 한 그 기사에서 언급을 하기도 하였죠. 사회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딥러닝 기술이 실제로 많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효과들을 내고 있고요. 그 추후 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컴퓨터 안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로봇 또는 센서와도 연결이 돼서 그 학습이 이제 환경 학습으로까지 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그 환경에서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학습하면서 최적의 어떤 해결책들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어떤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쭉 이야기했던 것들, 네, 과학과 예술 사이의 어떤 경계, 그리고 또 몸과 마음 사이의 어떤 경계, 그리고 그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어떤 경계,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아우르면서 뭔가를 해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가능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많은 무수한 가능성들 중에 이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뉴미디어 아트 또는 미디어 아트, 디지털 미디어가 혹시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소는 그 댈러스의 소도시 더 댈러스에 설치된 구글 데이터 센터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구글로 또 특정 그런 빅 IT 기업으로 이제 다 이제 수집이 되고 있죠. 우리는 한마디로 데이터의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체계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한번 점검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정보 시각화라는 것이 있고 지식 시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knowledge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시각화, 정보 시각화, 지식 시각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노이즈 상태, 다시 말해서 굉장히 혼동 상태에 있는 어떤 굉장히 날 것으로서의 데이터를 이야기하고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에서 그 의미가 발생되는 정제된 데이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보들이 어떤 연결을 갖고 의미망을 형성을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지식이 된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덧붙여서 데이터 아트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데이터 아트가 뭘까? 그러니까 데이터 아트는 이 데이터가 건져진 그 데이터가 노이즈 상태로 건져진 디지털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그 전에 어떤 그 연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코후가 연구하는 NCC 그와 이제 IIT라고 하는 그 연구에서 세포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연구할 때 그 세포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실제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것에서 이제 그것을 추적하고 거기에 어떤 풍경을 그려보는 것을 이제 데이터 아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제 데이터 시각화는 노이즈 상태에서 건져진 데이터를 이제 막 올리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시각화는 조금 더 이제 정제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식 시각화는 마치 이제 등대나 항구와 같이
어떤 그 지향점이나 어떤 지표를 마련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과학 분야에서 또는 어떤 뭐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 빅데이터들을 시각화하거나 정보 시각화하거나 지식 시각화하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이 잠수함과 같이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을 한번 데이터 아트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연구 방법론은 오늘날 이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에는 데이터 패키징, 데이터 여행, 데이터 큐레이터가 있는데요. 굉장히 익숙한 용어들이죠. 데이터 패키징은 말 그대로 짐을 싸는 것이고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짐을 싸야 되죠. 그리고 그 짐에는 내 여행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을 잘 고민해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패키징을 할 때 이 데이터 사이의 관계성이나 데이터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큐레이터도 필요한데요. 데이터 큐레이터는 이 맥락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기존에 있는 맥락에서 띄어내서 다시 다른 곳에서 레고를 조립하듯이 다시 재조립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탈맥락화하는 것은 도서관 사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데이터를 재맥락화하는 것은 뮤지엄 전시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중심, 뭐 그 생명 연구 방법론 등등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 또는 아트에 대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차오메이 첸의 이 책에도 이제 여기서 이제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요. 이 어떤 정보 시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차오메이 첸의 어떤 이제 시각화 사례를 좀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아트의 정의를 이렇게 보면은 네, 지금 이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이제 실제로 데이터 아트라고 하는 용어로 정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5년인데요. 네, 뭐 여기 이 정의에 뭐 저도 동의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더 많이 고민되고 탐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라 웹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2016년에 한 것인데 이제 그 생물 정보학이나 그 예술 디자인 여러 분야에 이제 걸쳐서 바이올로지컬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어떤 그 사례로 이게 가져온 것이고요. 이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이게 과연 예술이냐? 그냥 이것은 정보 시각화에 불과하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예술 개념과 괴리가 있다. 충분히 그런 주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예술을 한다고 했을 때 마치 백남준 선생님이 비디오를 가지고 그것을 어떤 새로운 언어로 이렇게 승화시켰던 것처럼 기존의 시각화, 뭐 그것이 데이터 시각화가 됐건 아니면 뭐 정보 시각화가 됐건 지식 시각화가 됐건 그것과는 또 다른 어떤 그 데이터를 활용한 재미있는 상상력이 가능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여드리는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저희 이제 이 팀에서 제가 기획하고 저희 팀에서 진행한 그 프로젝트는 도시의 마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에 전시되었던 장면인데요. 보스턴과 서울과 더블린 이 세 도시의 어떤 그 실시간 뉴스와 그 실시간 뉴스에 달리는 어떤 그런 트위터의 감정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공간으로 시각화를 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것은 일종의 오케스트라처럼 이 관객이 자신의 관심사와 감정을 기입하고 거기에
관계망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트위터 그 감정 단어, 아까 뉴스 단어, 그다음에 그 어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일종의 데이터 아트워크를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영감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기체 도시 디자인에서 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를 하나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물의 흐름, 상수도와 하수도를 이제 동맥과 정맥으로 보았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 도시가 이제 정보가 흐르는 어떤 뉴런 사이에 신호가 흐르듯이 정보가 흐르는 하나의 거대한 그 뇌와 같은 것으로 좀 보고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그 마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이제 그 개념부터 이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철학자의 드로잉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런 변형을 하고 이렇게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어떤 마다 어떤 집단적인 감성 패턴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일종의 사고 실험을 전개를 하였고 그것을 이제 조용화해서 관객들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도시의 마음이라는 주제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이후에 한 여러 도시에서 이제 해당 도시에 관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독일에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체험하는 그 영역을 이제 이런 실제 공간 또는 영상 속에서 이제 가상 공간으로 이제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가상 공간 속에서 어떤 변화들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것까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경계들을 넘나들기 위한 그리고 나와 집단으로서의 타자들에 대한 어떤 교감, 교류, 공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세포라고 하는 물질과 어떤 변화와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모두 연결되어 있는 그 과정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다시 또 무엇인가 생성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미술에서 앞에 장에서 앞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상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술이 또는 과학이 문제 제기하고 이 현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 현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보았을 때 오늘날 예술은 또는 과학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고 상상할 기회를 줍니다. 이게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술은 어떤 형상도 수많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타인을 인정하고 서로의 관점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취해 볼 수 있는 역할놀이에 열린 마음이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그 깨달음의 원천은 어떤 변화와 낯설음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현재를 우리가 잘 호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작가가 또는 과학자가 어떤 연구를 하거나 할 때는 현실적인 비판이나 어떤 세상의 이목 이런 것들을 좀 초월하고 우리가 대화하고자 하는 우주 또는 우리가 대화하고자 하는 자연, 우리가 대화하고자 하는 사회와 좀 더 용기 있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작가로서의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될지 모르지만 자신의 그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 간의 팀워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과학과 예술의 융합 그리고 매체 상상력, 그 매체 상상력의 이제 키워드는 저는 데이터로 삼아 보았고요. 그래서 현대미술, 그리고 미디어 아트, 상상력,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